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8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요즘 그 날씨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낮에 너무 더운 거예요. 아침에 저는 한 번씩 동네를 걷는데 겨울 잠바 입고 딱 걷는데 너무 막 땀이 나가지고 야, 진짜 안 되겠다. 이제 오늘 이제 날씨가 풀렸구나 이제. 그러면서 얇게 입고 왔더니 또 갑자기 또 영하의 날씨로 간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지금 우선 요즘에 대중교통 탈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항상 여러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런 날씨만큼이나 아주 우리 다양한 변덕스러운 주제로 인사드리는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자, 오늘 함께 이야기 풀어나가실 또 우리 패널 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새날의 비폭력주의자 오사충입니다. 나머지는 다 폭력주의자인가요? 정확하게는 피폭력주의자죠. 폭력을 항상 일상적으로 당하는.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누나한테 항상 맞고. 저번 주에 아주 하루 왼종일 맞았던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딱 안 맞게 생기셨는데 이게 또 은근히 또 많이 당하고 다니신다라는 거 보면서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재채기를 시원하게 해주신 큰절을 한가. 마차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동안 또 다이어트에 푹 빠지셨다고 제가 알려준 다이어트에 네. 네, 삶은 달걀 다이어트. 지난주에 이제 하루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꾸준히 했거든요. 사람이 달라 보여. 얼굴 형태가 일단 계란형으로 바뀌어가고 계란형으로 바뀌어가고 아니 물론 삼시세끼를 다 그렇게 먹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주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1kg가 빠졌어. 근데 그 1kg가 보통 그냥 뭐 잠깐 굶어서 빠진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1kg 빠진 거. 1kg. 저 딸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요즘에? 축하합니다. 갑자기 왜요? 아니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고 자기가 딱 보더니 47kg가 넘는다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살 빼줄까 하니까 빼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43kg예요. 운동으로 뺀 거예요? 그럼요. 복싱거 나 여기 살짝 멍들었잖아. 걔하고 스파링 해갖고 하루에 20분씩 복싱. 그다음에 내가 로드와 봤을 때는 온몸을 키기. 따님이 다이어트보다는 아빠를 때린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는 거야. 복싱. 쭉 빠져요. 진짜 몸무게를 잴 때마다 쭉쭉쭉쭉 빠져있으니까 손바닥 막 다치고 40몇 킬로 떼면은 확확 빼기가 쉽지 않은 몸무게인데. 아마 그 키도 있고 그러니까. 마차님 1kg 뺐다고 좋아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냥 따님 40 몇 킬로 뗀데도 불구하고 더 뺐던 사람 얘기 들으니까 마차님이 별로 할 얘기가 없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큰 실수를 했네. 오사승기님 따님이 저보다 키는 클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다이어트 꾸준히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하세요. 저도 이제 지금 몸에도 좋은 것 같아. 괜찮다니까요. 작심하고 하루 딱 3끼를 딱 계란만 먹는다. 그날 무조건 1kg 빠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다음날 쌀을 먹고 싶어갖고 미쳐버려. 이것 때문에 문제지만 그거 잘 밸런스 조절하면 괜찮아요. 마치 그 게임 하듯이 하거든요, 저는. 자, 오늘 아침에 좀 배가 고픈데 쌀을 먹을까? 지금 먹고 그럼 점심은 계란 먹어야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무슨 전략 시뮬레이션 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 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정말 네. 별일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좀 적응이 됐나 봐요. 예전 같은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뭐 TV 보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누구 만나자고 약속이 잡히면 오히려 불편한 거야. 그 약속이 오히려 늘 없는 거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어 점점.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최근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어른들한테 물론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어렸을 때도 우리가 다양한 장난감들도 갖고 놀았을 텐데 어른이 돼서도 꼭 장난감이라는 게 꼭 어떤 물건만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거에 재미를 느낀다. 가지고 놀기 참 좋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강아지가 나의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대에 안 맞는 말이죠. 장난감이라 그러면. 근데 그 강아지하고 같이 막 뭘 하는 걸 좋아하면 이제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장난감처럼 소중한 또 그런 거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한번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네. 왕게임. 자, 왕게임으로
자, 뭐 길이를 엄청나게 하시네요. 네. 또 제가. 또 뭐야, 이거. 나 어렸을 때 맨날 뽑기할 때 이렇게 좋은 거 못 뽑았는데. 아파트 맨날 이렇게 뽑히네, 지금. 아니, 나 지금. 남양으로 해갖고 제 9층. 뭐 아니, 나의 좋은 운을 다 여기다 다 쓰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지금 큰 거, 지금 맨날 복권 사고 있는데도 여기다가 내 운을 다 쓰는 게 아닌가. 33평짜리, 10층짜리로다가. 일단은 수도 제가 정해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뭐 제가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라인업 짜는 게 있잖아요. 내가 1번, 야수님 2번, 오사춘기님 3번, 마차님 4번. 내가 생각한 최상의 이 그림이거든요. 사람들이 방송을 끝까지 보게 만든다. 그렇죠. 요런 투. 허재, 딱 아프게. 허재 레귤러 멤버야. 레귤러 멤버. 요걸로 일단 제가 강동님처럼 드리블 좀 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자 강동이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오사춘기님이 이제 허재고 저기 그 다음에 이제 마차님이 한기범. 한기범이야 이제. 뭐 안 들어간 거지 내가 덩크 하든가 뭐 하셔야 되고. 한기범에서 한 2m 모자라게. 그다음에 또 누구지? 기아에 또 한 명 또 누구 있었는데. 현주요. 현주 알고. 기아의 하동택이잖아. 허동택 다 나왔나? 나머지 두 선수는 누 쓸 사람이 없네. 김유태. 김유태 선수. 오케이. 김유태 있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들 장난감, 네, 김일희 편입니다. 뭐, 어른들의 장난감들이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보니까 담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새날에서 금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요 얘기를 벌써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많이 해도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계속 시도해야죠. 푸나님 금연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렇구나. 저도 이제 지금 3일째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 남자들이 항상 뭐 심심하면 이제 입에 무는 게 담배잖아요. 입에 무는 게 담배인데 저도 그냥 이게 어느 순간 뭐 진짜 땡기는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피는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너무 재밌어. 와, 너무 재밌는 거야. 거기서 한번 끊어. 멈춤해. 멈추고 한 대 피고 나서 다시 봐요. 아, 진짜? 진짜로. 너무. 이거 여기 잠깐 멈추면서 그 감동을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야기가 하면서 한 대 딱 핀 다음에 다시 이어서 보는 그 맛이 있어서 일단 많이 보고. 아니, 지금 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잖아요. 혼자 사시니까. 피죠. 저 베란다가 있어서. 혼자 살아도 담배 냄새는 싫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하다가 베란다에서 원래 피다가 TV 보다가 했는데 어느 때는 귀찮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TV 보면서 펴야겠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지냈는데 하루에 한 갑 정도 쭉 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자고 딱 일어나니까 이제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갖고 막 그 그러니까 부항 기계도 샀어요. 코코메디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부항기 한 3만 원인가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갖고 이거 압축으로 하는 거 있어요. 당기는 거. 그러면 시원하거든. 그걸로 이제 목 쪽으로 목하고 등하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때 엄마가 떠주거든요. 엄마도 나 떠주고 나도 엄마 떠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혼자니까 진짜 무슨 막 팔을 막 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떼는데 거울 봐가면서 뛰는데 아직 약간 철학 맞더라고 그게. 철학 맞지만 아픈데 어떻게 떠요. 뜨고 부항 뜨는 게 어디서는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던데. 원래 불러요, 원래. 원래는 그래요? 그건데 네. 요즘에는 그냥 압축으로만 압착으로만 제 목 보면 이제 부항 뜬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엄청 뜨거든요. 제가 목하고 주변에. 갖고 야 이걸 해도 근데 한 며칠 계속 목이 계속 뻐근하다가 어느 날 야 이거 안 되게 부항도도 안 되고 근데 등짝이 이상한 거예요. 등이 등이 왜 이러지? 등이 왜 이러지? 등짝에도 보항을. 근데 떴는데도 다음 날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담배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이 잘 때 약간 손발도 살짝 저려. 무섭지. 손발도 좀 저리고 쥐가 잘 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 쥐가 나고. 근데 이게 혈액순환에 등짝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담배라는 아주 강한 의심을 내가 딱 하면서 하루를 안 펴봤어요. 그 다음 날을 딱 맞이했어. 그랬더니 깨우네. 괜찮은 거야. 아, 진짜 그게 담배 때문이었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인가? 그러면서 원래 같았으면 진짜 이것 때문인가 생각하면서 한 대 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확인해봐야 되거든. 담배 근데- 때문인지 안 때문인지 근데 다시 또 확인하려면 물었다가는 다시 또 내가 금연을 못 따라갈 것 같아서 하루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루 더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잠도 잘 오고 야 이건가 보다. 그래서 진짜 이제 끊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막 또 알아봤죠. 또 금연 어플 깔고 금연 어플 깔면은 이제 내가 하루에 몇 개 폈는지부터 해가 다 입력하거든요. 막 돈도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얼마를 세이브했다. 그거 나오죠. 이런 거. 담배값 예. 계산해가지고 이제 하루 안 피면 이제 4,500원 버는 제가 한 걸로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줘요. 됩니다. 그거.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 끊으신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플도 다시 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스케일링. 스케일링을 하면 이제 그 치아 안쪽에 싹 제거를 한번 하고 나면 진짜 또 기분이 또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사탕하고 껌 같은 거 좀 자주 먹고 그러는데 일단 어른들 장난감 일단 요거 하나를 안 하니까 일단은 좀 요거 대신에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요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사탕을 다시 또 찾고 사탕 대신에 이제 껌 뭐 이런 거 이제 나랑 맞는 거 이제 요런 거 요즘에는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좀 잘 하는 거 술이 있는데 근데 술도 제가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술도 끊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아주 많이 마시진 않았죠.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병까지는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술도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요즘에 또 살 빼는 거랑 이 술이 너무 쥐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본 느낌으로는 술을 마시면 그냥 그 다이어트가 하루 뭐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몸의 모든 시스템을 다 휘저었는 느낌. 다 휘저어버려가지고 다시 재정렬되는데 며칠이 걸려요. 이게. 맞아요. 원래 하던 기능들로 가는데 한 3일이 걸려. 그래서 술을 한 번 먹고 하루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3일을 몸의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거를 3일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저도 일단. 비슷한 건 느꼈어요. 네. 이게 좀 노화의 어떤 하나의 현상 같기도 한데 네. 예전에는 뭐 소주 한 2-3병 먹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소주 2병 정도 마시면 그 다음날 12시가 넘어서 일어나야 되고 오후 한나절을 아무런 것도 못하고 그냥 해장만 하고 그냥 맞아요. 꾸벅꾸벅 졸면서 그러면서 그냥 며칠을 이렇게 쑥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틀이 통으로 날아가는 거. 그 멍하게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한참 할 때는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삶은 달걀로 식단 조절 잘하다가 술 딱 먹는 순간 라면이 먹고 싶어지고 일반식이 엄청 땡겨요. 그래서 일단 술도 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술 담배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다 보니까 뭐지 이게 요즘에 이제 재미를 잃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제 그 영어 공부에 다시 이제 라푼젤 다시 시작하는 라푼젤을 졸업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른들의 새로운 장난감 찾았어.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내가 이제 토익 문제 이제 올해는 보려고 다 봤어요. 이제 듣기랑 총 200문제더라고요. 200문제고 듣기가 100문제. 그 다음에 저기 리딩이 한 100문제 돼요. 200문제인데. 말하기도 있지 않아요 요즘? 말하기도 있는데 그 시험이 아예 다른 시험으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난이도가 예전에 본 토익보다 어려워졌대요.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보고 이제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듣기 첫 번째가 사진 보고 맞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짧은 의문문 듣고 답 쓰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듣기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맞히는 거. 네 번째 듣기가 이제 그 한 연설문 같은 거 있어. 혼자 떠드는 거. 그거 듣고 맞히는 게 이제 듣기가. 토익 할 거예요? 네. 이게 4단계란 말이에요. 4단계인데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맨날 공부하다가 이제 아는 애가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걔는 토익 만점 강사니까 갖고 하다가 내가 좀 회화책 듣고 있다. 그랬더니 형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려고 나한테 문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그 사진 문제였거든요. 사진 보고 맞히는 문제인데 그게 되게 뭐 토우라는 게 들려서 토우 뭐 견인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들렸어요. 토우가 들린다 했더니 형 이거 들려면 할 수 있겠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4단계 중에서 제일 쉬운 거 1단계 중에서 오늘 한 단어를 들었는 뿐인데 나한테 형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는 거야. 해서 거기에 내가 이제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 할 수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듣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듣기를 다 들어봤어. 예제를 이제 어느 정도 들려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한 3번, 4번 들으면 뭔 얘기하는지 대충 감이 잡혀요. 근데 토익이 생각보다 막 정밀한 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2시간 일찍 오기로 했잖아. 근데 왜 3시간 일찍 왔어? 하면서 막 복잡하게 안 해. 그냥 이 사람은 오늘 왜 왔냐? 저 사람 직업은 뭐냐? 앞으로 이 사람은 뭐 할 거냐? 요것만 물어봐요. 눈치만 좋아도 이것만 물어보지. 두 사람이 뭐 얘기를 복잡하게 거래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얼마의 이익을 얻었냐? 뭐 덧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토익을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넘버 1 레슨 이렇게 쭉 하잖아요. 답이 누가 봐도 3번이야. 다들 3번 쓰고 있어. 그 맨 뒤에 앉으면 유리하잖아. 딱 보고 이렇게 하고 나도 키 큰 애들이 옛날에 유리했다고 그런다. 키 큰 애들이 듣기 평가 이런 거 할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오는 거야. 몸을 움직여. 갑자기 고개를 딱 숙일 때 그때 쓰는 거야. 아, 나는 이제 괜찮네. 키가 작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니까 누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됐다. 그러면 이제 리딩도 한번 걔가 해보라는 거야. 나보고 형 이제 리딩도 이제 슬슬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리딩 알았어 해서 이게 원래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난 시간을 제한을 안 하고 한번 풀어봤어요. 일단 어떤 난이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00문제를 이렇게 다 풀어봤단 말이에요. 100문제 다? 네, 다 풀어봤죠. 하루에 다 풀어봤어요. 갖고 야 다 풀어봤다. 그러더니 야 이거 독해는 어려운 것 같지가 않은데 보니까 이제 후반부 문제는 약간 IQ 테스트야. 이게 좀 많이 꽈놨더라고요. 만점을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답을 여기 2번 생각하게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 힌트 조금 저거 힌트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들었다고 막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틀리게 해놨어. 내가 봤을 때는 딱 보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다 했는데 결론은 이제 시간이 문제더라. 시간이. 왜냐면 그 문법 문제도 30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풀어보는데 그냥 푸니까 그래도 딱 그냥 풀었거든요. 공부 안 하고 옛날 상식으로 했는데도 시간은 충분히 썼으니까 한 2개인가 밖에 안 틀렸어요. 30문제 중에서.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형, 그거를 그 30문제랑 한 10문제 더 해가지고 파트 5, 6은 형이 12분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야. 12분에 다 풀어야 돼? 그럼 한 문제당 2, 30초인 거예요. 그래서 30초. 야,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름 이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여서 이것도 뭐 요령이 있나 보다. 갖고 아까도 그 토익 그 강사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야. 문법 문제는. 이게 거의 그냥 요령으로 풀더라. 그렇게 안 하면 독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요즘에 이거 하고 있어서 올해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결실을 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더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토익인데 이제 올해 한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볼 겁니다. 이제 매달 한 번씩 와. 기대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요즘 객관식 토익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기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 가로쳐져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강조하는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하고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밑줄 쳐져 있는 그 문장만 읽고 보기를 먼저 보면 일단 먼저 연관성 있는 그 보기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앞뒤로 하나씩 추가해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다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더 나와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이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독해를 할 때 그냥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걔는 이제 토익 강사니까 나한테 이제 팁을 좀 몇 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듣기 같은 경우는 그냥 듣기는 그 먼저 뭐 사진이면 사진도 미리 좀 보고 그다음에 저기 나오는 게 있어요. 보기가 써 있는 게 있어. 그런 거는 미리 뭘 물어보는지 정도 봐라.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보기까지 다 보래요. 그러니까 주제가 잡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독해 부분은 이제 물어보니까 독해는 형 그냥 독해 한 다음에 푸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걔 얘기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봤을 때가 대학교 다닐 때 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480점 맞았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봤거든요. 480점 나왔는데 집에 성적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아직도 보니까 거의 한 반반씩 맞췄더라고. 듣기도 반타작, 리딩도 반타작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speaking and writing 없었을 때, 딱 listening and reading만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회사 갈 때 왜냐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토익 점수가 그때는 사실은 목표가 그때는 700점인가 그랬었어. 700점. 그때 700점이 잘하는 사람의 그때는 기준이었었죠. 700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물어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애들이 800 이상. 850. 예. 850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제 목표 점수 물어봐 목표 점수 몇 점이냐고. 네? 제 목표 점수 몇 점이고. 목표 점수 몇 점입니까? 900점 이상입니다. 야,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맞으려면은 어설프게 해서 안 돼. 예. 토플도 그러면 80점 가까이 돼요. 예. 토플은 몇 점이 만점이길래 80점이에요? 토플이 잠깐 몇 점이지? 100점인가? 100점이죠. 100점, 120점 만점인가? 그래서 80점이 대학을 가는 기준이 75점에서 85점 사이. 그래서 거의 80점을 대학교, 60점은 전문대, 그 다음에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이제 대학원 정도 수준으로 보잖아요. 토익이 990점인 건 990 점.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120점 만점이지 토플이. 물어보니까 990점인데 한두 개 틀려도 만점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있고 남들이 많이 틀린 거 맞추면 또 뭐 가산점도 있고 뭐 조금 뭐 다르더라고 룰이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갖고 보니까 저도 그래서 내가 야 지금까지 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질질질질 끌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걸로 이제 결판을 내겠다 생각해서 이게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문법 문제를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 걸 연습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4시간짜리 이제 강의하신 분 거를 계속 듣는데 확실히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보다는 지금이 더 늘은 것 같아요. 갖고 제가 좀 역시 공부해 놓은 건 어디 안 가네요. 저는 왜냐면 라푼젤 영어 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듣기로 공부한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래.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 듣기에서 예전에는 진짜 단어 한두 개밖에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을 듣고 근데 이걸 같은 거를 내가 3번, 4번 들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을 안 보고도. 그리고 이제 예문을 보면 그냥 다 들리고 정확 다 따라가겠지. 예전에는 못 따라갔거든요. 왜 저 발음이 저 소리가 나지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다 따라가줘요. 이게 얘네가 말하는 거가.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이건 내가 좋아졌구나 이제 요거 느껴서 일단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성인들 장난감 중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리얼돌입니다. 리얼돌. 그건 내가 구입하고 싶어서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300만 원. 근데 요즘 350만 원. 가지고만 있어도 아니야, 그거는 저기 무슨 연예인 닮은 거라던가 아니면 아이 있죠, 아이. 청소년, 교복 입은 거 이런 거, 애기 모양으로 된 거. 요거는 걸려요, 법에. 결국은 뭐 저기 말 그대로 인형이잖아요. 인형인데 이제 아까 기사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 이제 왜냐하면 너무 얼굴들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줘라. 리얼도 어떠냐 했지만 이제 관세청인가 거기서가 이제 안 되게 수입을 막은 거잖아요. 이제 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토종으로 얼굴도 약간 동양 얼굴로 해서 지금까지는 해외 약간 서양인들, 백인들이라던가 약간 저기 일본이나 저기 중국인 얼굴이 많았는데 한국인의 맞춤형으로 한국인의 얼굴로 우리가 한번 이 사업에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가능한 이유가 그게 이제 마네킹 중에 그게 관절 마네킹, 뭐 유체 관절 마네킹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그 마네킹 말고 사람하고 비슷한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각 관절의 움직임이 사람의 범위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딱딱한 몸이 아니라 실리콘만 이렇게 딱 붙이면 그게 리얼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이 수작업으로 만드신대요. 이게 막 찍어내는 게 아니시더라고. 수작업으로 만들고. 비싸게 받을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키는 한 160cm 이상의 너무 크네. 네, 요런 요런 이제 목표로 하고 일반적인 가격이 이제 170만 원이고 고급 제품이 200만 원이래요. 300 몇십만 원. 이제 많이 내려간 거예요. 벌써 많이 내려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와서 고된 작업이래요. 생각보다 이제 우선 이제 철사 형태의 뼈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TP 탄성 소재를 부어갖고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디테일링 손질이 들어간답니다. 이제 작업자들의 이제 손수, 리얼돌의 골반, 얼굴 라인, 그다음에 뭐 가슴 부위 뭐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이 직접 다 수작업으로 다 한다고 그러고. 무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사람 같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20시간 걸린대 다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20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리얼돌 제조 공장이 한 4개 정도 있대요. 4개 정도가 있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한국만의 기술을 개발해서 오히려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실험 중이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이제 한류를 하시려고 나름 예. 큰 뜻을 품고 하시더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 반도체 넣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분은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하시면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가지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잘 만드셔가지고 이제 네. 김민희 씨 부항도 떠주고 하는 리얼들이 그렇죠. 뭐 이제 AI까지도 적용되고 한 별의별 거 다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것도 왜냐면은 진짜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자꾸 기사가 나고 이거에 대한 법안이 자꾸 만들어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겠구나. 리얼도를 길거리에서 그리고 조만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리얼돌 업소는 있대요. 그 예전부터 그 지금도 체험방이라고 있대요. 해가지고 네, 리얼도 2000년 초반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오래됐어요? 체험방은 있었어요. 체험방? 근데 그때 그 리얼돌 기계 수준하고 또 지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지금 나아졌겠죠. 많이 달라졌을 거니까 지금 이제 이게 좀 성큼 다가와 있구나. 이제 성인들 장난감인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인들의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와, 이번에 180회 두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 이야기를 했던가요? 네. 했어요. 대부. 세자매 세자매 이야기. 세자매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제가 그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개봉한 영화가 뭐가 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보고 싶은 영화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새로 제작하는 영화가 없으니까 과거에 이제 잘 됐던 영화들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안 그러면 디지털 리마스터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봉관을 그냥 채워만 놓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작되는 영화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히 보고 싶은 영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은 예. 그 분노의 질주도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예. 또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도 예. 나올 때가 됐고 뭐 기대하는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뭔가 요거 나올 때지 않았나 하는데 다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심심해. 탐 크루즈 이야기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명절 연휴 때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1탄부터 쭉 OCN에서 했었고 우연찮게 이제 1편을 우연찮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1편을 보기는 했는데 미션 임파서블은 최신작이 제일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작품을 다시 찾아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션 임파서블 1을 보면서 느꼈던 게 탐 크루즈는 늙으면 늙을수록 잘생겨져. 그러니까 그 1편을 보면요. 와, 저게 탐 크루즈라고? 할 만큼 별로예요. 매력이 별로 없어. 옛날 탑건 1 했을 때 머리 짧은 머리 멋있잖아요. 그때도 약간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탑건도. 그래요. 네. 진짜 한 20대 중후반 때 그 미션 임파서블 1을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야, 그 뭔가 좀 혼자 섹시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그때는 약간 좀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갔을 네. 때고 나 멋있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느낌이고. 연기를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멋있거든요. 그게 탐 크루즈가 탐 크루즈 환갑인가요? 거의 다 됐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와 그래도 그러니까 그걸 싸게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다. 그러니까요. 그 시리즈 보다 보면 그 배우가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메모만 해두고 깜빡하고 있었던 메모장에서 메모를 발견해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IPTV에 찾아보시면 무료로 다 풀려 있어요. 2018년작인데 그게 무슨 뭐 해외 영화제에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은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일종의 아동 학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이 배경이거든요. 레바논의 그러니까 베이루트가 그 수도잖아요. 그 수도 중에서도 서울도 그렇지만 큰 도시일수록 이게 슬럼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의 한 슬럼가 이름이 그 가버나움이래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이라는 빈민촌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 정말 극도로 가난한 그 상황에서 결국에 피해자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좀 임팩트가 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연으로 나오는 아이들,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실제 난민촌에서 캐스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그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뭐 노르웨이로 뭐 이렇게 그 이민 간다고 하나? 이게 난민 수용의 형태로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뭐 독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 그런 영화인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시나리오를 짜서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그 컷을 계속 촬영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도 어떤 연기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빼면 다 배우예요. 그러니까 성인만 배우고 아이들은 다 실제 난민 아이들인 거예요. 난민촌에서 캐스팅한 아이들. 그렇게 그 다큐가 아니라 영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명랑하고 어떤 감정선을 드러내는 연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대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되게 연출이 되게 좀 신선한. 그러니까 기존의 실제 배우랑, 그러니까 실제 그 난민 아이들이랑 같이 이게 어떻게 연기를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정말 가난이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때 이제 모든 주변 상황을 도구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게 대표적인 게 구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필리핀 어떤 그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자동차만 서면 아이들이 우르륵 몰려나와가지고 $1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50년대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지프 지나가면은 뭐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초콜릿이나 $1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갔듯이 아직도 이제 그런 곳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2018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그 당시 그 시점, 그 현실을 반영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그러니까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노동, 그러니까 아동노동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예노동 같은 거죠. 이게 대가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돈을 벌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그 아이한테 다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 돈을 착취하고 밥만 주고 끝나는 건데 밥을 제대로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이제 부모를 고소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한 몇 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극중에서 12살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부모를 나이 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로 임신했는데 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저 아이가 태어나면 나처럼 될 거다. 이런 이유로. 근데 이제 저는 영화의 시작과 끝만 말씀드린 거고 그 중간에 정말 현실인데 저게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거든요. 현실인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좀 기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외국 영화예요? 레바논이 그 감독도 외국 사람인 거고. 레바논 사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2009년, 2008년, 2009년 영화일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 11살, 12살짜리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부모를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왜 고소를 하냐면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기증을 하려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 애를 계획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11살, 12살이 됐을 때 엄마 아빠를 고소를 하는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자기 이렇게 줄기세포라고 합니까? 척수액을 이렇게 계속 뽑아서 언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이게 언니하고도 거의 정말 글자 그대로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정말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 그 언니가 그렇게 계속 그 척수액을 기증받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멈추는 그런 그 부작용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한테 동생한테서 이제 신장을 이제 이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는 언니를 사랑하지만 언니의 인생은 언니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그 저금통에 그 돈을 털어가지고 네.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저금통을 팍 던지면서 엄마 아빠를 고소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속세에 찌든, 그러니까 거의 인간 쓰레기 직전의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변호사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드러나 보자. 이야기를 듣다가 아 이거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해서 뭔가 스포일러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 소개자를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 그 아이가 뭐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이제 뭐 한참 뭐 어디 뭐 구경수 학원 다니고 네. 친구랑 뭐 게임하고 막 이런 거 놀고 뭐 요럴 나이인데. 두 영화가 다 출발 비디오 여행에 다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근데 나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영상 중에 외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거 좀 쇼킹했는데 뭐냐면 어디 여자분이 나와요.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혼자 키운 거야. 그러면 아이의 남편으로 의심되는 아빠들이 몇 명 나와요. 그래갖고 거기서 뭐가 나오면 양육비 때문에 되는 거야. 갖고 남자들이 이제 당신이 아빠다 그러면은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양육비를 누가 내냐. 그냥 DNA 검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검사를 이제 방송에서 해주잖아요. 방송으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유행어가 있어요. You are not the father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문화랑 완전 다른. 양육비 문제도 있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이 부인이 또는 이 남편이 그렇게 돼갖고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이걸 쫙 뜯어요. 뜯으면서 그게 나오죠. 그대로. You are not the father. 예! 하면서 막 흑인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눈물 주르륵 흘리고 막 하고 여자분 막 얼굴 가리고 도망가고 막 별거 다 나는데 야 이게 방송이 되는 거야? 완전 유명했어요. 그 미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영화를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직장을 잡았던 게 비영리 단체였어요. 근데 그 비영리 단체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매월 월간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A4 사이즈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한 6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정도 두께의 그러니까 장수로 페이지로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잡지를 매달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영리 단체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 취재, 그 글쓰기, 편집, 인쇄, 제본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획 기사가 매달 하나씩 나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제공장 그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구술사의 개념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 A4로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 인터뷰와 그러니까는 그 분석 기사 뭐 그렇게 근거 자료 이런 제시 논문과 인터뷰 어떤 좀 중간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나갔었는데 녹음도 하신 거예요?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따고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촬영은 스틸컷으로 하는 거죠. 그 당시는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잡지니까. 스틸컷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20명이 넘게 되니까 그 3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20명이 넘어가니까 일종의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면 그러니까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10대 중반에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하기 전해 정도 되면 집에서 압박을 받아요. 밥 벌어 먹는 그러니까 밥을 빌어 먹는다고. 그래서 거기가 뭐 충청남도 대전이든 뭐 전라남도 광주든 뭐 경상도 부산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맞이야. 첫째. 예, 맏딸이. 예전에는 그런 게 예.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출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 근데 서울에 오면, 정말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에 항상 나오죠. 어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첫째 그렇죠. 딸이 갖고 동생들 학비 내주고. 예, 그래서 봉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 그때는 월급이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밥만 얻어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나중에 그러니까- 얘기 좀 하시죠. 저. 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시다 들어봤죠. 네. 뭐 시다 뭐 봉제사 무슨 재단사 뭐 이런 일종의 이제 계급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시다 한 3년 하면은 그러니까는 뭐 그 선임 시다 2년 하면은 뭐 그 이렇게 봉제 기본 뭐 이렇게 하는 뭐 다림질을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은 그 봉제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인 봉제를. 그렇게 봉제를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그 또래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살에 일을 시작하면 10년 만에 봉제사가 되면 그 대학 갔다가 졸업한 그 또래에 비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아요. 이제 좀 아이러니가 아니라 좀 슬픈 건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많죠.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내가 일하는 공간 안에서 이성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성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사나 배달사나 뭐 하여튼 그쵸. 일을 하는 분들. 그러면 둘이 결혼을 해요. 사고를 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고는 그 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둘이 버는 건 보통 일반 도시 노동자에 비해서 소득이 엄청 많아요. 그러겠네. 그러면 19은 남자가 놀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여자들은 여기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일단 쉬어요. 내가 나는 공장을 차려야겠다. 세상에서 제일 내가 안 그러면 강렬한 진짜 안 그러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전화번호를 주세요. 전화번호. 이런 명분으로 나 씨. 놀아요. 놀다가 또 19은 도박에 빠집니다.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도. 그렇게 내가. 하다 보면 도박에 빠지다 맞아요, 보면 그거. 또 여자가 생기잖아요. 남자들의 장난감. 그러면 도박. 결국에 싸우게 되고 이혼을 하게 돼. 그러면 30대 초중반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30대 초중반 여자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맞아. 그 사람은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도 그냥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화가 나는 건 칠거지약.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남동생들 대학 보내주잖아요. 네. 누나는 배우는 거 다 포기하고 대학 보내주잖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죠. 그러면 그 동생들이 누나를 제일 많이 욕합니다.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는 한 경력 30년짜리 봉제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그나마 좀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 건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직 조금 한 2분 그러니까 남았어. 2분. 네. 그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내가 선택한 남편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집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집에서 밀려난 그 공간에서 만난 최선의 선택인데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는 최악인 거예요. 그 공간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돼.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더 오랫동안. 그럼 아이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또 방치되지. 그냥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은 경찰들은 비행 청소년이라고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엄마는
깡패의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분들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게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보면 예. 대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저 사람들이 못 배우고 이렇게 뭔가 못 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저렇게 키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소득은 많지만 근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그 봉제 일을 하시는 분 한 분이 세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빼고도.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냈던 그 집, 예. 그리고 시갓집, 그리고 지금도 놀고 있는 그 남편.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은 아빠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일단 먹여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비 한 푼도 못 받고 집 세 개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기 삶은 자기 삶대로 망가지고. 야, 진짜 그 여자분이 이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 남편한테. You are not the father. 너 남편 될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으네. 그 드라마 네. 그 그래서 이게 미국 이 프로그램처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 기린 그림. 그 약간 그 심리 치료 같은 거가 보이는 거죠 그림 속에서 아이들 상태가. 치료라기보다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모르고 봐도 느껴. 아이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가. 아우 재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날이 5,000회를 했어요. 5,000회. 5,000회. 5,000회 제 에피소드가 나온 거야.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돈 내야죠, 그러면. 돈 내야지. 제가 3번 드렸잖아요. 3번 그때. 그러니까. 알아본 겁니다. 다. 5,000회 제 에피소드가 딱 껴서 땅따라당 땅땅땅 하면서 쫙 나왔어요. 그 전에 이렇게 무슨 토킹 어바웃을 좀 하다가 누구야 푸나님이 오사춘기라고 넷세 오사춘기라고 있대. 맞아. 맨날 두드러맞는 얘기만 한다고. 이거는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맨날 맞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얘기도 엄청 했어요. 제가. 그럼요. 아니 엄청 했어요 제가. 근데 사랑 얘기 끝에가 약간 두드러 맞은 얘기잖아. 눈탱이 맞고 돈으로 눈탱이 맞고. 제가 이제껏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매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한번 그 시사로 한번 털면 죽습니다 진짜. 제가 태영 청장님하고 나경원 한번 제가 진짜 한번 나경원 턴 얘기 때린 얘기 한번 하면 우리 특별 방송 한번 만들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적 현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마차님께서 야수님께서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인도 영화를 요즘에 되게 즐겁게 보잖아요. 발리우드라고. 인도 영화가 정말 저기 아이들 학대 있잖아요. 학대 노벨상이 있으면 걔네는 그 나라 받아야 돼. 야 어떻게 학대를 그렇게 하냐? 나라가 어쩜 구조가 야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학대할 수 있나? 저렇게 방치하고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 노동의 세계로 막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정말 슬픈 영화를 보면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슬프고 특히 그 벽돌공장 그 찍은 영화가 있거든요. 이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인도 아이들 그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이 그런 거야 아니면 대부분이 그냥 다 슬럼한 거기가 있어.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관광지예요. 관광지라서 거기를 가고 구경을 하는데 돈을 내요. 그걸 해주는 또 가이드 아저씨가 있어요. 거기서 큰 사람이야. 그럼 애들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애들 일하면서 거기가 뭐냐면 무슨 그 벽돌 그것도 있지만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거를 갖다 뽑아내는 거야. 뭐 휴대폰이나 폐 이런 거에서 뽑아내서 하면 거기 금이 있대요. 금이. 맞아. 그걸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뭐 하냐면 거기서 물에서 그걸 씻어내면 그 물에서 그 하루 종일 금가루 쫙 고개 숙이고 하루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만한 거 이렇게 그래서 채취를 하는 거지. 그 먼지에서. 그러니까 물에 사는 게 아니라 먼지 같은 데 사는 건데 정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치고 패고 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혹시 가해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맞기도 했지만 저도 뭐 운동을 꽤 했으니 얼마나 또 남도 괴롭히고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가 이번에 뭐 예고를 가겠다고 미술을 해요. 미술을 이미 저게 뭐 운동은 때려치고 그래서 운동 그 모든 기구들 꽤 고가예요. 아이스하키가. 그리고 좀 약간 남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채 남의 집에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봐요. 아니 그거 약간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지 않아요? 집에 이렇게 뭐 딱 헬멧 이런 거. 냄새나. 국가대표 이렇게 있어 보이니까. 남한테 전화해서 다 줬어요. 아, 진짜? 다 줬어요. 심지어 퍽까지 해서 다 줬는데 누가 뭐 남학생인데 한번 해보고 싶은 애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스케이트 산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고 한 이 용품만 한 200~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주고 하고 이제는 미술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학원 가서 이제 미술하고 그 라이드 해주는 거 빼놓고는 그러네. 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트러블도 안 나고 일단은 애가 숨 좀 쉬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오사충기님이 할 얘기가 많고 게임 많이 하는데 예. 미술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냥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니까 좋은 아빠가 된 거네. 예, 상대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뭐 제가 낄 자리도 없고 얘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알아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주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살 빼주니 뭐 하면서 같이 살짝 이렇게 좀 스킨십이 있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다. 중학교 3학년. 예전에는 우리 때는 중학교 3학년을 수험생이라고 불렀다. 앞으로 네가 굉장히 많이 컸다. 아빠 앞에서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가 책임을 갖고 좀 열심히 이제 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원래 공부하라는 소리는 원래 안 해요. 공부에 대한 저는 관심도 별로 없고 공부를 잘하는 부분에 대한 큰 부러움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이제 미술을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 그렇게 돼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요번에 이제 그 설날이 됐잖아요. 구정 때 이제 다들 아시죠? 너희 시집 안 가. 취직은 언제 할래? 학교는 어떻게 됐냐? 기타 등등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왼쪽 오른쪽에 이제 처가댁 친가댁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카가 큰 누나네 조카가 좀 에이스들이에요. 키도 크고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명문대 가고 걔가 이번에 이제 취업이 된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취업이 된 거예요. 또 좋은 데로.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붙었고 SK 무슨 이노베이션인가 어디 됐고 뭐 SK 반도체 뭐 연구소에 됐고 그다음에 현기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한 사람이 그 다 붙은 거예요? 네, 다 붙었어요. 아니 무슨 뭐 대학교 들어가듯이 뭐 여러 군데 써가지고 다 된 거예요? 다 붙었어요. 그래서 뭐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죠. 뭐 어땠냐, 걔 면접은 잘 봤냐, 기타 등등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걸 보니까 잘 자라왔어요. 소위 말해서 삼촌들하고 이모하고 그런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되려 아이가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다. 뭐 우리 저기 내 여동생이 이제 김서방이죠. 김서방은 그 연구소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절대로 거기 가야 된다. 뭐 연봉이 어쩌고 그러는데 내 동생 아니다. SK 이노베이션 가야 된다. 동생은 야 현기가 거기가 노조 세지. 너 직장생활에 뭐 별거 있을 것 같아. 막 기타 등등. 막 서로 갑론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라. 어차피 너는 알아서 잘 하지 않았냐. 해서 결국은 아이가 이제 뭐 현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야, 뭐가 좋냐? 취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는 또 다른 또 치열함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밥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뭐 셔틀도 다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 반에서 뭐 1, 2등 하고 고등학교도 뭐 외고를 가고 뭐 연세대를 가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가는 이 순서를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나 가장 그 어머니들이 쓰잖아요. 뭐해? 뭐
뭐 대기업 다녀, 뭐해, 뭐 연세대 다녀, 기타 등등. 근데 그 둘째는 또 삶이 좀 틀렸어요. 셋째는 뭐 이래저래 이제 의대를 가서 요번에 이제 우리 집에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의대가 6년을 공부하나 봐요. 2년, 4년. 그래서 예과, 본과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프리에서 이제 넘어가서 지금 5학년 차예요. 5학년 말하자면 5년 차인데 1, 2학년이 그러니까 프리메드가 이제 2년 있고 나머지 본과가 4년 있잖아요. 그래서 본과 1, 2학년이 죽어난대요. 그러면 앞에 1, 2 그래갖고 4년 공부가 되게 힘들고 5년부터는 좀 숨쉴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나 의대 때리실 거야.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지금 나 음악 할래. 음악 할 거야. 이제 뭐 우리 누나가 미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근데 할머니도 우리 엄마죠. 우리 엄마는 막 그 비밀로 하는 거야 이제. 야 트로트 가수 되면 좋지 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막 매형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나 같으면은 졸업하고 그다음에 음악 하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 선배님 중에서도 김영삼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네, 치과 의사로 유명한. 치과 의사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선배님도 개그 하다가 하고 싶으니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하시다가 요거보다는 그냥 원래 본업으로 해야겠다는 치과 의사 하고 더 오히려 더 잘 되셨거든요. 이거 나 같으면은 그냥 음악을 하는데 어쨌든 졸업은 다 하고 그리고 음악을 해라. 요걸로 합의를 볼 것 같아. 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뭐 지금 휴학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의대로 돌아가서 뭐 그건 해라. 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좀 아깝지 않냐. 일단 그렇게 했는데 조카들이 저하고 이렇게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금전적으로나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조카는 자기가 미국을 너무 가고 싶대요. 제가 다 보내줬어요. 와. 그 다음에 저희가 조카가 셋은 호주에 있고 또 하나는 또 저기 넷째 조카가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명이 이제 외국에 있고 나머지 한국에서 있고 이제 점점 커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쪽 동네 이제 제 집사람의 이제 누나 언니죠. 처형인데 처형 쪽에 이제 거기가 대학을 이제 똑 떨어졌어요. 대학을 똑 떨어지고 이제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제 설날에 좀 와서 소주 한잔 하자. 명절날 바쁘시겠네 진짜. 네. 왜냐면 온 집안들이 다 보이는 자녀 얘기 한만 해도 그거 가지고 그냥 얘기 저 얘기 하고 뭐 잘된 집들은 막 좀 자랑도 그렇죠. 하고 좀 안 된 집들은 그냥 갑자기 좀 조용히 이렇게 또 있고. 저한테 이제 유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한참 이렇게 프로세스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는 다 닫았다. 그러니까 뉴욕을 가야 되는데 뉴욕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형님이 경찰로 퇴직 못 받은 지 2년 됐어요. 2년.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세상 그 있잖아요. 세상 생략합시다. 그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 중에 우리 아빠. 나 두 번째로 그 형님이야. 큰 동생.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술이 한 잔 되고 술이 한 잔 오고 가면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쭉 했죠. 근데 이놈이 예전에 딱 봤는데 비뇨기과를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비뇨기과. 왜? 야 고등학교 1학년이 비뇨기과 다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그때 복용 수술한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막 수능 앞두고 깐 거 아니에요? 근데 비뇨기과를 나는 뭐 하나 봤더니 전립선 염증이 생겨갖고 전립선 때는 비뇨기과를 다닌대요. 그래서 너 왜 비뇨기과를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이클이 너무 재밌어서 사이클을 타려고 다니다 보니까 안장에 그 밑창이 염증 생겨. 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가면 사이클이 4대야. 그냥 자전거가 좋으니까 자전거만 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체대를 가겠대요. 체대? 오케이. 이모부한테 얘기해. 쭉 얘기를 해줬는데 얘는 이제 체대가 막상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좀 박약한 거 있잖아요. 의지가 박약한 거.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대를 가겠대요. 미대를 써서 미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미술이 좋아서 한 거냐, 공부를 애지간히 못하니까 한 거냐. 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엄청 무섭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소위 말해서 그 경찰관 그 형님께서 애를 잘못 키운 거야. 어떤 식이냐면 쭉 식구들이 모이면 와 술 한잔 하지. 딱 오고 랍스터를 사온 거야. 2마리 이따만한 거. 한 마리를 감춰놔. 아직 애가 안 온 거야.
나머지 한 마리를 가지고 8명이 앉아. 랍스터 한 마리 8명이 앉아서 몇 걸 먹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나물만 먹는 거야, 나물만.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귀하게 컸네. 옛날.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기를 주고 안 주고가 서운한 게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어떡하냐. 요즘 애를. 그리고 이제 고3이 돼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고2짜리 사귄 거야. 그래서 요즘에 스타디 카페라는 걸 가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이제 자기 말로는 공부를 했는지 뭐 손을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아가 꽃뱀을 만났다 이거지. 고2인데 고3짜리 남자애하고 고2짜리. 그래서 내가 고2짜리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 그 여자의 부모 마음은. 그러니까 왜 무조건 그러면 여자 쪽 집에서는 방울뱀을 만났다 그러지. 방울뱀. 야 방울뱀을 만났다. 여기는 꽃뱀을 만났다. 서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보러 이제 유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다가 한번 이제 내가 그 형님이 뭐라고 했더니 얘가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니까 저 형은 급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조카들이. 좋아도 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전화를 딱 해서 얘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가출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 근데 좀 있다가 걱정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 2가지 방법밖에 더 있냐고. 경찰에 신고하든가 찾으러 나서자. 걔는 저기 올 거다. 아니나 다를까 가출해갖고 12시 4분에 집에 들어온 거야. 그게 가출이에요. 그러니까 깡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게 키워버린 거야. 이렇게 자 좋은 거 먹이고 옛날에 후남이하고 귀남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유학을 보내겠다. 유학을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로 가냐? 좋은 학교는 그 미술 쪽으로는 디자인 스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서부에는 이렇게 있고, 내가 보내주겠다. 그럼 좋은 학교는 어떻게 가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만들고 위조를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얘를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다. 뭐 위조하면 돼요. 위조하면 돼. 농담이 아니라. 지금 4년 정도밖에 안 하니까. 위조해서 가면 돼. 미국에서 발견만 못하면 학교로 갈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하긴 그거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말로 다 쓰고 이거를 다 고친 다음에 번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요즘에 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유학에 구멍을 뚫는. 그렇게 해서 나경원이 다 그 무혐의 판정이 내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형님 이렇게 해서 얘가 가면 어떻게 할래요? 가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뉴욕에 있는 파슨스를 갖다 칩시다. 1년에 한 1억씩 써요. 1억 보내줬어. 죽도록 일해서. 근데 애가 가서 인류 애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성적 고쳐갖고 가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이 갔는데 한국 학교가 안 돼서 방법을 찾다가 외국으로 보내는 건데 이제 공부할 열의를 갖고 간 애들하고 경쟁이 되겠네. 그리고 무조건 형님이 이거를 아이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말 그건 아닌데 그 부모 앞에서 이게 학대다 학대. 이거는 학대하는 거다 애를 형님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은퇴를 했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형이 돈을 버는데 처형이 한 월급에 500만 원 돼요. 월급 500만 원 가지고 아니 유학비 다 붙여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파트 팔아야지. 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답답해갖고 정말 이게 복장이 터지는데 아니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니 그 차라리 왜 재수를 시킬 생각은 안 하신대요? 보통 우리는 재수 많이 하잖아. 그렇게 돼서 일주일을 딱 생각해보고 해봐라 해서 바로 오늘이 녹음하는 게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어저께 포천에 있는 갔어. 기술 스파르타 학원. 기술. 재수하려고.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요? 300만 원, 300만 원. 먹이고 재우고 뭐 하는 거 다. 한 달에 300. 한 달에 300. 한 달에 300 비싸요? 안 비싸요. 와. 애 하나 키우는데 학원 보내는데 100만 원, 150원 금방 나가요. 먹이고 재우고 관리해주고. 자 생각을 해봐요. 역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내가 이거를 절대적인 숫자로만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아마 그냥 중산층이 키우는 거에 학원 보내고 영수 기본 30만 원,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쉽게 나간다는 얘기가 그거고 먹여줘. 그 막 말만 안 해도 먹여줘. 관리해줘.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 다 뺐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라도 고생을 시켜라 차라리.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뭐 어른들이 하는 말 뭐 재수는 필수고 이런 말 말고 정말 얘는 이렇게라도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거꾸로 무슨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걸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텔레비를. TV에서 하는 거. 네. 예. 그 남자애를 보고 TVN 제가 거. 깜짝 놀란 게 저는 그 거기서 교수 비슷하게 가르쳐요. 중국의 진시 황제 가르치는데 저런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었으면 내가 정말 너무 얼마나 공부하고 싶지 막 그런 막 유시민 같은 사람이 와서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공부하기가 전 더 좋아졌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류 강사를 인터넷으로 다 만날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다 전부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내가 좋은 선생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학원 다니는 것보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경제 같은 거 공부할 때 하버드 경제 석학이 막 강의해주면 멋있게 밑에 자막 다 나오고 정말 이제는 세계의 그 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오사춘기님 같은 이모부가 있으면 정말 딱이죠. 그래요? 그래서 전범선이라는 패널이 나와요. 그 패널이 되게 못생겼는데 되게 머리도 이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애더라고요. 다트머스 나왔어요. 다트머스가 무슨 학교냐? 아이비리그거든요. 뭐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다트머스, 브라운 뭐 이런 학교들이에요. 아이비리그인데 거기가 이제 뉴햄셔라고 그 보스턴이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이 있고 그 위에 뉴햄프셔라고 좀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 출신의 고등학교 민족사관고 나왔어요. 그래서 석사는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에서 한 거예요. 걔가 지금 뭐 하냐면 무슨 가수 이렇게 하고 책방 조그맣게 하고 한대요. 걔가 말하는 철학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는 게 자기가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왜 잘했나 봤더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기준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책. 이 책을 열심히 외우고 풀었더니 공부를 잘하는 놈으로 자기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지. 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저도 제 조카가 그렇게 좀 안 컸으면 하는 그런 이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조카를 비교해보고 이 조카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어떤 훈육이 괜찮나. 그래서 형님이 애를 좀 약간 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애만 좋아해.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알고 봤더니 학원을 자기 발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애들을 유학 보내도 걔네 못 견뎌. 네네. 그러니까 프렛 뭐 가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이제 친구를 잘 만나면 또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같이 맨날 놀던 애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마음을 잡고 뭘 해. 그럼 옆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같이 뭘 하게 되면서 같이 뭐 동반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못 다해준 거는 이제 좋은 친구에서 좀 해결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잘 살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부모의 그런 방임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는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는 어른들의 장난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어른들의 장난감은 의외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아랫사람,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사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관계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회사에 다니던 이제 동료들하고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통쾌하게 복수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회사도 다녀보고 유럽 회사도 다녀봤는데 물을 드세요, 물. 근데 이제 미국 회사하고 유럽 회사의 차이점 때문에 저는 외국계를 갈 거면 유럽 회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미국 회사는 회사가 돌아가는 그 구조가 맨 위에 한국 사장이 있고 아니면 뭐 지사장이 외국에서 오든지 어쨌든 사장이 있고 밑에 각 부서장이 쭉 있고 또 밑에 다 팀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피라미드처럼. 네. 근데 유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유럽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한국 내에서는 사장이 있지만 내가 이제 또 그 밑에 각 부서장 있잖아요. 네. 이 각 부서장이 본사에 있는 부서장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타이틀이 한국에서는 여기지만 본사에 이 사람 밑에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직속 상사는 한국 사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출장을 본사로 갔을 때 본사 CEO 만나는 이 급이 내가 너의 그 밑에 부하 직원이다 할 수가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장하고도 경쟁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도 본사 CEO한테 잘 보여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수평적으로 밑에 포지션들도 본사를 가면은 CEO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런 관계가 기회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어떤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한국에 자리를 잡는 와중에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사장으로 오면은 벌어지는 사태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회사를 한국화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가 어떤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분란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미국 회사가 유럽 회사보다는 정치적으로 사내 정치가 훨씬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만큼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상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일은 안 하고 정치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임원급이 되면은. 근데 이제 한국 사장이 있고 밑에 만약에 영업부가 있다. 그러면 영업부의 상무급이 사장보다 밑이잖아요. 근데 얘가 영업을 너무 잘해. 그래서 글로벌에 인정을 받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있지만 상무급인 이 사람이 사장을 치고 다음은 내가 사장이야. 이걸 계속 글로벌에 어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이걸 못 봐주는 거야 사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싹을 잘라놔야 된다 이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상무라고 하면은 이 이상무가 글로벌에서 야 다음은 내가 사장 할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장이 이런 거 못 하고 다닌다. 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꼬발내는 거야. 사장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 왜냐면 밑에 애들이 좀만 잘하면은 맞아. 내년엔 저놈이 사장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오 담당제. 내가 이런 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싸워. 그냥 육탄전으로 싸워. 근데 왜 싸우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이 권력 구조를 아니까 맞아요. 이해가 됐네. 그렇게 싸웠는데 제가 그 미국 회사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 이상무 네가 나한테 치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그 밑에 상무 밑에 부장급으로 이제 부서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 부장급의 애들 8명을 다 상무 타이틀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부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상무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국내 회사에서 외국계인 회사가 직급 인플레가 심해지는 이유가 이런 건데 갑자기 이렇게 띄워버리면 그 상대 회사 있잖아. 거래하는 회사하고 이제 직급이 안 맞는 거야. 같이 일을 하는데. 쟤는 뭐 다 어제 들어왔는데 상무 됐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직원 하나, 사원 하나, 상무 10개.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 들어가서 원래는 뭐 책임급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상무 달고 들어오면은 그 위에 수석을 만나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삼성이나 LG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야, 꼴에 막 39살인데 상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39에 상무를 달고 대기업을 딱 들어갔는데 사실 뻔하거든. 엊그제까지 부장이었던 사람이 상무 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 상무급은 아니라는 거를 거래처에서 알게 됐을 때 그 면 깎임이라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겁나 쪽팔리죠. 그런데다가 되게 이건 정말 우리 회사의 사고였는데 야, 네가 상무야?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의 HR 상무가 그 거래 회사에다가도 이메일을 잘못 보내가지고 전 직원이 연봉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무는 잘렸어요. 엄청난 사고를 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너무 우스워진 거예요. 왜냐면 상무급이라고 해서 월급을 받더니 연봉을 받더니 부장급의 연봉 받으면서 타이틀만 올려준 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희대의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회사가 이제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나 되게 편하게 다녔었거든. 하루에 2시간씩 땡땡이 치고 어디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잠을 자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해. 그러니까 내 일만 하면 되는 건 좋은데 밑에서 그렇게 노는 거를 일이 없어서 노는 걸 어떻게 했는데 위에서 이제 고깝게 보는 이제
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꼰대들이 이제 그 꼴을 못 보면은 이제 밑에 애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회사를 나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애들을 쫀다는 게 그런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저도 나오고 저랑 친했던 그 동료들이 한 9명, 10명이 한꺼번에 이제 순차적으로 쭉 나왔어요. 쭉 나오면서 저는 아예 그 업계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미국 테스트하는 그 인증회사에서 유럽계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 팀을 짜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팀이 다 유럽 회사 인증내는 데로 가버려요. 나 통으로. 통으로. 그러면 그 통이 되면 뭐가 좋냐면 하나는 영업 뛰고 하나는 제품 테스트하고 하나는 맨 끝에 AS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받아들이는 회사에서도 완전 땡큐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내가 미국 회사 다닐 때는 그 전에 스위스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유럽 회사랑 이게 다르다. 너네 유럽 회사 가면은 한국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꼭 니네 글로벌 헤드를 잡으라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10년 동안 그 유럽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점점 이제 직급이 커졌지. 저는 대리급에서 나왔지만 그때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무 밑에 아까 직급 인플레 돼가지고 상무급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직급이 비고 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과장급들이 다 나와가지고 유럽 회사로 간 거였는데 그 과장급이 이제 차장 부장이 된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미국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그 미국 회사가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사장도 나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임원진도 많이 바뀌고 직원들도 더 많이 뽑고 해서 더 크고 건강한 회사가 되어 있었고 이제 이 유럽 회사에서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 유럽 회사가 다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토착화되면서 애들을 밑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로 옮겨간 지금은 부장이 된 그 과장이 옛날 과장이 글로벌의 SOS를 친 거예요. 야, 니네 한국으로 보낸 이 사장 여기서 이런 짓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니네 가만둘 거냐 했는데 이 사람 국적이 같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끼리 또 통하는 게 있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야 누가 너 쉽더라. 걔 좀 어떻게 좀 해봐. 너 일 못한다고 난리야. 알았어 형 고마워. 하면서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서적으로 아무리 이게 뭐 절친한 사이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또 그 나라 말로 자기들끼리 통하는 건 또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장이 된 이 친구가 나 이제 도저히 더 못 다니겠다. 우리 옮길래? 해가지고 이 팀을 들고 다시 간 거야. 야.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참 능력 좋은 리더네. 그래서 잘 옮기네. 왜냐면 그 과장님이 그때도 진짜 똑똑하고 정말 유머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 회사 진짜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유럽 그 회사 갔다가 다시 이제 이 회사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사장이 바뀌었어요. 사장은 바뀌었는데 그때 자기를 못 살게 했던 상무 타이틀 달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상무를 달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업계는 좁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봉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강남에 번듯한 회사에 있고 하니까 밖에 내보이기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래 다니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돌아가면서 연봉도 딜을 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상무급의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나란한 위치로 같은 급의 팀으로 상무급을 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상무와 과장이었잖아요. 지금 근데 상무가 된 거야. 나는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나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통쾌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 왜냐면 그때 다 같이 당했었거든. 그 사람한테. 근데 이렇게 돌아가서 상무급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그래서 이 회사 난리 난 거예요. 미국 회사가. 왜냐면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같은 타이틀로 얼마 오르진 않은 연봉으로 계속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 갈 때 연봉 튀고 돌아올 때 다시 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연봉 차이에서 같은 상무급이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진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정말 사람은 끝까지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도 다시 인정받고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실력은 어디 가도 안 죽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오면서 가장 정말 너무 핫한 이슈였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을 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을 저 같은 경우도 짧게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를 막 그렇게 깊이 있게 막 이해는 안 되지만은 직장 생활을 한 10년씩 하신 분들은 저게 뭔 얘기인지 아마 팍팍 와닿겠죠. 저도 솔직히 이해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한 3년 반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조직이라고 해봤자 전체 직원이 한 10명도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안 되면 막 싸우고 대표하고도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정말 웃긴 게 우리가 군대에 가면 월급 2,500원, 3,300원 이렇게 받았어요. 해봤자 나보다 4개월 먼저 오네요. 해봤자 내 뒤로 4개월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 22살, 23살짜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멱살 잡고 네 라인이네. 나 이렇게 안 싸웠어요? 저 그렇게 싸웠어요. 마음에 드는 고참 있으면 그 사람 말만 들어. 또 저 사람 말만 듣고 또 위에서 들이받고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제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또 회사로 가면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또 막상 회사 바깥에서 그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게 뭐라고. 그래서 제가 시라소니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느 라인에 속하지 않고 외인으로 살다가 야, 그러게.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국계 회사,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의 헤드를 뽑을 때, 사장을 뽑을 때는 그 사장급만 보는 헤드헌터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 급에 맞는 이력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그 사장급을 오픈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력서를 볼 때 이 사람이 기존 회사에서 실적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을 본사에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부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뽑는 게 편하거든요. 조직은 그렇죠, 조직은. 네. 예. 그래서 조직을 장악해서 심지어는 이 사람 데리고 그냥 구조조정 용어로만 딱 쓰고 거기서 그냥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손에 피 묻힌 사람은 오래 안 쓴다 그러거든요. 업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런 조폭에서도 쓰는 말이거든요. 네. 조직 폭력 빼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조직을 장악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웬만한 카리스마를 가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뽑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용도로만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저 정도 스펙 가지고 저렇게 저 회사에서 헤드를 오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로 나갈 거지만 구글의 한국 지사장도 저는 그런 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렇게 자꾸 언급되면 얘네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급의 회사에서 지사장들의 스펙을 딱 보고 이 연력을 보잖아요.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얘가 많이 떨어져. 그런데도 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쓸 일이 있으니까 크게. 다들 쥐잡듯이 쥐어잡는. 다 용도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람 관리를 잘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얘는 회사 정리할 때는 애가 제일 깔끔해. 그 친구 불러. 예전에 영화 넘버 3를 보면은 이제 잿더리 불러라. 그럼 잿더리가 해결하는 것처럼 용도가 다 사장님들도 그런 용도가 있는 거구나. 급하게 뽑아서 쓸수록 그럴 경우가 더 크죠. 심지어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설거지 가는 거지 3개월이 넘었어요. 예. 이 설거지 안에서도 그 완력이 있는 거예요. 농담 같은데 정말 그래요. 이제는 잔소리 때문에 설거지를 못 하겠어요. 저는 소위 말해서 아쉬울 게 없잖아요. 내일 나가. 어차피 돈도 안 받고 일해주는데. 그런데 이러면서도 이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데 이게 내 잡이다.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경비 아저씨들이 고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본 게 아파트에서 요즘에 주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차를 빼고 다시 세우고 이거를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외제차를 박은 거야. 갖고 그걸 또 수리비 물어주고 본인이.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몽둥이로 때리신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갖고 도망가고 뭐 이런 기사가 나서 아니 이게 무슨 세상에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게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가 요즘에는 이제 그게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어른 공경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젊은 사람이 다 참고 그냥 예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게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쟤 나보다 돈이 없으니까 막 대도 돼. 나이가 많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냥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죽박죽 된 걸 보면서 아주 요즘에 이게 너무 발전해가고 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겁이 나요. 그래서 태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태형 정장. 이래서 리얼돌이 필요한 겁니다. 네. 저 거기 앞잡이 전혀생등 맞죠? 앞잡이. 전혀생등 맞죠? 앞잡이. 태형 청장의 앞잡이. 예. 저 청소 담당 빗 닦고 비닐 걷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자, 180회 오늘의 주제는 어른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드라마보다도 뭐 뉴스를 많이 보거나 뭐 또 어느 날부터 정치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나이를 먹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경제 얘기, 정치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나이대들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됐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큰 어른 되려면은 이제 건강 얘기 시작하면은 약 뭐 먹어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더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뭐 미우나 좋으나 어쨌든 뭐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또 어른으로서 또 어른에 대한 내가 공경을 잘 해놔야지 나도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공경받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부터 좀 잘 웬만하면은 어른들한테 좀 잘하자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3월달 아직 아니죠? 3월이죠. 딱 3월 1일. 3월 그런가요? 1일이 3일절이 저희 녹음하는 날이에요. 야, 그러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래서 새로운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